안녕하십니까. 경제학 13주차 1교시 보겠습니다. 13주차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18장에 나와 있는 화폐 그리고 은행과 연방준비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통화정책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 경제에 자금이 흘러가는 그 기본 원리를 갖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물의 흐름이 있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자금의 흐름이 이루어지죠. 화폐의 흐름이 이루어지는데,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또 화폐라고 하는 것이 나라 경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은행에 하는 일. 은행은 예금을 갖다 수취한 다음에 대출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보셔야 되고요. 그것도 보다 이제 중요한 게 중앙은행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은행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각 지역에 한 13개 정도 피더럴 리저브 뱅크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3개 연방준비은행을 총괄하는 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해가지고 이것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그 페드 사이트 들어가면 아예 그냥 가운데 딱 써 있어요. 센트럴 뱅크라고,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기본 사이트도 한번 보시고 피더럴 리저브 보드가 어떤 일을 갖다 하는지 그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사이트를 좀 캡처한 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역할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3주차 들어가니까 지금 기말 시험 때문에 저한테 뭐 메일 보내거나 또 블랙보드에다가 쪽지 올린 분들이 있는데, 기말 시험 언제 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방침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갖다 보는 과목은 15주차하고 16주차에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의실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15주차, 16주차 나눠서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갖다 보는 경우에는 15주, 16주에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집에서 온라인 시험 시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는 과목은 17주차에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원이 많은 과목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갖다 보겠습니다. 중간 시험하고 똑같이 봅니다. 온라인 오픈북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갖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시험에서 이제 그 치팅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데, 각자 알아서 그냥 양식껏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픈북인데, 근데 이제 친한 친구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답안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답안 작성한 다음에 똑같은 파일을 갖다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 발각했습니다. 중간 시험 볼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학점 뭐 잘 드립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도 서울대만큼은 학점을 드리겠다고 그랬죠. 그 서울대가 학점을 얼마나 주느냐, 이건 제가 신문에서 본 겁니다.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 학점을 제일 잘 주는 대학 해가지고 졸업생의 90%가 A를 받는 그런 대학도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는 졸업생 중에 70%가 A를 받습니다. 제가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학점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껏 그냥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셔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잘 공부하셔야 나중에 또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또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18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폐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화폐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시장 사이의 중요한 경로라고 했는데, 화폐가 있어야만 여러 가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폐 많이 해가지고 현대 경제에서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만이라고 할 때 이걸 화폐라고 번역을 합니다. 화폐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것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있고 통화가 있어요. 한국은행 가면은 한국은행 그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안에 화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보신 적은 없죠. 저는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한국은행 총재하시던 분이 금융학회 회장을 지낸 그 조순 선생님이 그 한국은행 총재하실 때 그 회원들에게 한번 구경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뭐 다들 구경하면서 마음은 똑같죠. 저거 한 덩어리만 가지면 팔자 고친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국은행 금고에 돈이 있는데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돈, 그 돈은 화폐 맞습니다. 화폐는 맞는데 중요한 건 통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 화폐가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예컨대 뭐 정부에다 빌려준다든가 해가지고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서 정부로 가든지 아니면 민간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밖으로 나와야 그게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또 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화폐와 통화를 갖다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컨대 뭐 우리가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 공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하게는 뭐라고 해야 돼요? 통화에 대한 수요, 또 통화 공급해야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들이 그걸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까탈스럽게 구분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또 여러 가지 그 자격증 시험을 갖다가 내거나 이럴 때는 또 그런 용어를 씁니다. 통화라고. 그래서 엄밀하게는 화폐하고 통화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는 돈은 바로 통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의 의미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도 얘기하는 화폐라고 하는 게 바로 통화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화폐라고 해서 번역하고 쓰고 있으니까 봐주시는데 화폐는 뭐예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자산은 다 화폐가 되겠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폐뿐만 아니라 뭐예요? 구매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다 넓게 화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화폐로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유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리쿼디티 해가지고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 원래 유동성이라고 할 때는 어떤 자산이 가치의 손실 없이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 겁니다. 가치의 손실 없이 신속하게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자산을 갖다 우리가 흔히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화폐는 그 자체가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제 화폐고 화폐 다음으로 유동성이 큰 게 뭐죠? 은행에 있는 예금이죠.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예금. 그러니까 이거 갖다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금 같은 거 요구불 예금이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축성 예금이 있는데 그건 현금화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저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동성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치의 손실 없이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자산은 우리가 흔히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개 껍질에다가 뭐 이상한 뭐 글씨 써놓은 거 봤었죠. 자, 이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닙니다. 뭐 원시시대 때 쓰던 거 아니에요. 영어가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영어로 레스트웰, 케빈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이게 대공황 이후에 썼던 겁니다. 1933년 대공황 이후에 그러니까 수많은 은행이 부도가 나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미국 도시에서 집에서 만든 화폐가 사용된 겁니다. 자, 집에서 만든 화폐지만 뭐예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서로 가치를 갖다 인정하고 거래수단을 이용하면 화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캘리포니아주의 피스모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에다가 문자를 새겨가지고 화폐로 사용했던 이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도 다 화폐가 되는 거죠. 거래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이것이 다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폐라고 할 때 어디까지 화폐로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통 중인 현금,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은 당연히 화폐죠. 일반 대중이 보유한 현금, 또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은 당연히 화폐가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화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좀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주머니에?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쓸 돈이 몇십만 원 된다고 해도 주머니에는 한 10만 원만 넣고 나머지는 은행에다가 예금하잖아요. 예금했다가 필요하면 또 찾아 쓰는 것이고 요새 뭐 ATM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금화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예금이 있는데 그런 예금을 갖다가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체커블 뱅크 데포짓 해가지고 당좌 예금이라고 그래요. 이건 언제든지 현금화 될 수 있는 그런 예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는 내가 예컨대 수표에다 사인해가지고 수표를 발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ATM을 이용해가지고 꺼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화폐가 되는 것이죠. 은행에 있는 예금이지만 이것도 화폐의 범주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적인 현금이라든가 당좌예금 같은 것들은 뭐 다 현금이에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화폐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통화 공급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money supply. 그래서 우리가 화폐로 간주될 수 있는 화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제의 금융 자산의 총 가치를 갖다가 화폐 공급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개념은 우리가 뭐 M1 교과서에서는 M1, M2, M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나라마다 그 범위는 좀 달라가지고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지 그 뒤에 가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우리가 화폐 공급이라고 한다는 것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폐 공급 해가지고 이런 용어 씁니다. 화폐 공급. 화폐로 간주되는 금융자산의 총 가치를 갖다가 화폐 공급이라고 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폐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화폐 의미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 화폐가 등장하기 전에는 물물교환 경제였죠. 물물교환, 화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다 바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바터. 자, 물물 해갖고 상품끼리 교환하는 거예요. 상품끼리 교환하는 건데 물론 이제 원시시대죠. 화폐가 등장하기 이전 상황입니다. 화폐가 등장하기 이전 상황의 물물교환 경제에서. 근데 이제 물물교환 경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있어야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뭘까요? 예컨대 나는 예컨대 피복을 갖고 있습니다. 천을 갖고 있어요. 옷 만들 수 있는 천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천과 쌀을 교환하고 싶어요. 쌀과. 그럼 누굴 찾아야 됩니까? 일단 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천과 교환하기를 원하는 크로스와 교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죠. 이게 욕망의 이중적 일치입니다. 쌀 가진 사람만 찾아가지고는 안 되고 쌀 가진 사람 중에서 그 쌀을 크로스하고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걸리죠. 이게 다 거래 비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갖다가 고안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가 쓰이게 됐습니다.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경제를 이제 우리가 마니터리 이코노미 해가지고 화폐 경제라고 합니다.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폐가 등장했다. 그래서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됐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화폐가 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화폐가 아니죠. 맨 먼저 등장한 화폐는 바로 뭐였죠? 물품 화폐가 제일 먼저 등장했습니다. 물품 화폐라고도 하고 상품 화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가치가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화폐를 이용했던 거죠.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쪼갤 수 있어야죠. 소액 거래도 있으니까. 소액 거래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가분성이라고 합니다. 가분성도 있어야 되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치가 마모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렇지만 초창기에 화폐로 이용됐던 거 보게 되면 딱따구리 머리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화폐로 이용됐습니다. 그것들은 다 기록에도 남아있고 흔적에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화폐를 이용했던 게 바로 금속 화폐입니다. 물론 금속 화폐로서 이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귀금속이죠.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귀금속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화폐처럼 활용했던 거예요. 무게를 달아가지고 화폐를 이용됐을 때 이걸 칭량 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칭량 화폐 해가지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화폐를 이용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금속을 녹여가지고 화폐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갖다 이제 금속 화폐지만 칭량 화폐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주조 화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조 화폐 해가지고 동전을 만든다든가 금화 만들어가지고 화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화폐가 너무 많이 필요하죠. 큰 거래 한번 하려면은 수레바퀴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지폐입니다.
물론 지폐를 발행할 때도 지폐라고 하는 게 종이 쪽지인데 종이 조각에다가 글씨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폐를 갖다 발행할 때도 처음에는 그 지폐를 발행하는 것만큼 금을 보관했어요. 금을 보관한 다음에 그 금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폐를 갖다 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다 우리가 태환 지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굳이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그 지폐를 가지고 와서 금과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태환 지폐였고, 태환 지폐는 국내에서도 과거에 조선은행권, 일제시대 때 처음 발행했던 조선은행권이 바로 태환 지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굳이 아무도 금과 교환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지폐지만 이게 돈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금과 교환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금을 갖다가 보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가지고 이제 법으로서 법에 의해서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오늘날의 지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지폐를 갖다가 이제 불환 지폐라고 합니다. 금과 교환이 되지 않는 지폐다 해가지고 불환 지폐. 자, 지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또 새로운 또 이제 거래 수단이 나왔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신용 화폐라고 하는 것이죠. 신용 카드입니다. 신용 카드 같은 신용 화폐, 수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신용 화폐가 나오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암호화폐가 있죠. 가상 화폐라고 해서 암호화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다 거래에 이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폐가 전개돼 왔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런 거 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 선생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폐는 직접 어떤 물건을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화폐가 뭘 생산합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화폐가 있음으로써 교환으로부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자유로운 거래는 모두를 갖다 이롭게 한다는 거, 첫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죠. 그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가 직접 어떤 물건을 생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회 전체 후생 수준을 향상시킨다 해가지고 화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용한 점을 갖다가 강조한 학자가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대개 이런 내용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다 나오는 얘기죠. 물론 약간 용어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도 나오나요? 이런 것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다음에 화폐의 기능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폐의 기능 그럼 세 가지 얘기합니다. 과거의 교과서에서는 이것도 세분화해가지고 나눈 적도 있지만 지금은 화폐의 기능을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가 교환의 매개수단이 있죠. 화폐가 등장한 배경이 바로 이거죠. 화폐가 등장한 배경, 교환의 매개 역할을 갖다 하기 위한 겁니다. medium of exchange. 다음에 두 번째로 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 있습니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store of value라고 하는 거죠.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화폐라고 하는 것은 회계 단위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의 저장 수단, 회계 단위.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화폐의 기능입니다. 지금은 어느 교과서나 다 세 가지만 제시합니다. 과거에는 또 교환의 매개 수단 말고도 일반적인 지불 수단이라든가 등등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화폐의 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의 저장 수단, 회계 단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환의 매개 수단입니다. 교환, 거래예요. 거래를 할 때 매개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죠. 화폐의 가장 본질적 기능이죠. 사람들이 그 재화 및 서비스를 갖다 거래할 때, 재화 그리고 서비스를 갖다 거래할 때 그에 대한 지불로 받아들이는 어떤 것, 지불 수단이에요. 지불 수단이고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것들 다 화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금 나와 있지만 현금뿐만 아니죠. 현금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신용카드라든가 암호화폐 다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되고 있죠. 화폐입니다.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것은 화폐 자체를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 스미스 얘기도 봤습니다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또 화폐는 그 자체를 소비할 목적이 아니죠. 거래를 위해서, 교환을 위해서 취득하는 자산이 바로 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라고 했을 때 근데
뭐 책마다 다 예가 많이 나옵니다. 뭐 맹퀴의 경제학이나 크루만 경제학, 버냉키 경제학 다 나오는 건데 흔히 제일 많이 나오는 예가 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 수용소 안에서 담배가 화폐처럼 거래가 된 겁니다. 화폐처럼 이용된 거예요. 아무도 담배는 피지 않아요. 그렇지만 담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화폐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담배가 이용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담배도 당연히 뭐예요? 화폐죠.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자산이기 때문에 담배가 바로 화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화폐는 첫 번째로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입니다. 자,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구매력을 보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뭐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으나 화폐를 가지고 있으나 똑같은 거죠. 왜냐면 언제든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폐는 이제 사람들이 오늘 번 돈을 저축해 가지고 내일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만큼 하루 동안 가치가 저장되는 거예요. 오늘 번 돈을 저축해 가지고 내일 활용한다고 하면 하루 동안 가치를 저장한 거죠. 이게 바로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화폐 가치와 내일 화폐 가치가 다르다. 그럼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물가가 안정돼 있어야 되는 거죠. 물가가 안정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뭐 지금도 남미 같은 경우 많이 그러죠. 자고 난 물가가 오릅니다. 그 자고 난 물가가 오른다. 그럼 오늘 만원하고 내일 만원하고 다르죠, 가치가. 이러면 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화폐의 기능을 봤는데 화폐의 기능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거 있죠. 이것들도 학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전학파 계열의 학자들, 고전학파나 그 이후에 나온 신고전학파. 자,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자,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는 기능을 중시합니다. 그것만 강조해요, 고전학파는. 화폐라고 하는 건 오직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이것만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뒤에 나온 존 메이나드 케인즈 있죠. 자, 케인즈의 경우에는 뭐요?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치의 저장 수단.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우리가 통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보는데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학파들 간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큰데 그 중요하게 그 견해 차이를 갖다 가져오는 그 베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화폐의 기능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일단 머릿속에는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전학파 계열의 학자들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기능을 특히 강조한다. 반면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나 케인스 학파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특히 중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뒤에서 그 학파들의 견해 차이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의 기능 중에서 뭘 중시하는가 하는 것도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회계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회계 단위, Unit of Account입니다. 자, 회계 단위는 뭐냐면 화폐는 가치의 척도라고 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회계 단위라는 말보다는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가치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 10,000원짜리 물건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10,000원이다. 화폐를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가치를. 5,000원짜리 물건은 5,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폐라고 하는 게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한 가치를 갖다가 비교도 가능하죠.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죠? 화폐입니다.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한 가치를 갖다가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화폐다. 이러한 화폐의 기능을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계 단위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Unit of Account 해가지고 회계 단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폐의 기능을 세 가지 정리해 보셨습니다.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저장수단, 회계단위. 그리고 자, 고전화폐 계열학자들은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는 기능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고, 반면에 케인스는 가치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을 중시한다는 것도 꼭 확인하고 지나가실 내용입니다. 자, 화폐 형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물품화폐라고 그랬죠. 상품화폐라고 합니다. 자, 과거 원시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사회는 상품 화폐를 사용했죠. 그래서 다른 용도의 내재적 가치가 있는 재화인데 그걸 갖다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런 화폐를 갖다가 상품 화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수용소에서는 죄수들이 담배를 갖다 현금처럼 사용했어요. 현금처럼 사용했고, 또 그것도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야비라고 하는 섬에서 현금처럼 이용되던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인데 이걸 깎아갖고 가운데 구멍까지 뚫었어요. 이거 움직이려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것도 화폐처럼 사용했다는 것이 뭐예요? 기록에 남아 있고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걸 우리가 물품 화폐 또는 상품 화폐라고 하는 거죠. 커머디티 머니라고 합니다. 화폐 형태. 자, 그러던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바로 지폐가 나왔습니다. 지폐도 나오고 또 했는데, 우리가 지폐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뭐예요? 금을 보관한 상태에서 그 보관된 금의 가치만 돈을 찍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화폐를 가지고 와서 금과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해 주는 거예요. 이런 화폐가 나온 겁니다. 지폐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간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사회에서 상품에 의해 뒷받침되는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상품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귀금속이죠.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그래서 상품에 의해 뒷받침되는 화폐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commodity backed money예요. commodity backed money. 그래서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가 없어요. 이거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이거는 자, 미국 화폐 1달러입니다. 1달러인데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내재적 가치가 없어요. 내재적 가치는 없지만 언제든지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태환. 자, 태환이라는 말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컨버터블이라고 해요. 컨버터블. 그래서 언제든지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태환해 준다는 약속에 의해서 금과 교환해 준다는 겁니다. 1달러짜리 가지고 미국 연방준비은행 가면은 뭐예요? 1달러어치의 금과 교환해 줘요. 이런 화폐입니다. 이게 처음에 지폐가 나왔을 때는 바로 그랬었던 거죠. 어디까지나 지폐라고 하는 게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니까 금과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폐가 발행됐고, 그런 지폐를 갖다 이제 우리가 태환 지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남아 있는 이 그림이 뭐 지금 통용되는 지폐는 아닙니다. 이게 이런데 바로 태환 지폐예요. 태환 지폐 해가지고 뒤에 좀 써 있습니다. 뒤에 글이 써 있는데 그 뒤는 다 생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했는데, 그 상품이라고 하는 게 귀금속이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금속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돈을 찍어낸 거예요. 언제든지 가지고 오면 자, 금과 교환해 준다는 거죠. 이런 화폐입니다. 태환 지폐예요. 그래서 지금 상품이 뒷받침되는 화폐의 사례라고 했는데 바로 태환 지폐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환 지폐 해가지고 컨버터블 페이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과거 미국에서 나왔던 거 나오고, 사실 그 한국에서 나왔던 돈도 제가 뭐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좀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그 한국은행의 화폐박물관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화폐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찾아보니까 원래 제가 예전에 봤던 데는 한자로 태환 지폐라고 하는 게 써 있었어요. 돈에. 태환 지폐. 자, 태환 지폐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는 뭐예요? 금과 교환이 되는 그런 지폐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있는 그 지폐에는 그 태환이라는 말이 써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과거 한자로 해가지고 금과 교환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써놓은 게 있는데 그냥 뺐습니다. 가지고 혹시 뭐 화폐에 대해서 궁금하신 별로 궁금하진 않겠죠. 혹시라도 뭐 컬렉션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한국은행 화폐 박물관 들어가면은 옛날 화폐가 많이 있고, 혹시라도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유품 찾다가 뭐 그런 화폐가 나왔다. 그럼 돈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걸 주로 많이 취급하는 회사가 화동 양행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갖고 옛날 고지폐 같은 거 거래도 하고 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뭐 하나밖에 없는 화폐가 있다 그러면 엄청 비싸겠죠. 자, 이렇게 갖고 옛날 태환지폐도 그림에는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대한 예입니다. 상품이 뒷받침되는 화폐 해가지고 태환지폐, 컨버터블 페이퍼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금과 교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자, 금을 갖다가 생산활동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금을 갖다가 보관한다는 것도 그렇고, 금을 갖다가 보관하려면 또 창고가 대단해야죠. 금고가.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금을 보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이어트만이라고 했는데, 이걸 흔히 영어로 레갈 텐더라고도 합니다. 레갈 텐더. 뭐냐면 법에 의해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된 그러한 지폐입니다. 물론 이걸 발행할 때는 금을 보관하지 않아요. 금을 보관하지 않고 그냥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에 의해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된 그러한 지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경제에서는 이러한 법화가 사용된다. 법화. 그래서 법화해가지고 지불수단으로서 공식적인 지위. 공식적인 지위는 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예요. 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그런 지위에만 의거해서 가치를 갖는 교환의 매개수단을 우리가 법화라고 합니다. 자, 파이어트만이라고도 하지만 영어로 레갈 텐더라고도 합니다. 레갈 텐더라는 이름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법에 의해서 강제 통용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화폐, 이런 걸 법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통화 공급을 측정하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책 순서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측정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말이 총통화라는 용어가 써요. 총통화. 그래서 여기서 통화 공급의 총괄적인 척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개념도 그동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가 쓰여요. 한 가지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M1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M2가 있고요. 또 한 가지 M3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M1, M2, M3.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M1은 통화량 또는 통화라고 불렀어요. M1은 통화량 또는 통화. 그리고 M2는 총통화라고 불렀습니다. M2를 총통화, 그리고 M3를 총유동성, 그렇게 불러왔어요. 물론 M1 안에 뭐가 포함되느냐, M2 안에 뭐가 포함되느냐, M3 안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언급할 때는 M1에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M1 해가지고 통화량, 통화, M2는 총통화, 그 다음에 M3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일단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통화 공급의 총괄적인 척도를 갖다가 일반화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해갖고 총통화라고 그래요. 총통화라는 게 뭐냐?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는 돈을 다 합친 것이다. 애그리게이트예요. 합친 거. 자,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는 돈을 다 합친 건데,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는 돈이라고 할 때 뭐까지 포함시키느냐 하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이걸 총괄해가지고 총통화라고 합니다. 통화 공급을 얘기하는 건데 총통화. 그래서 통화 공급의 두 가지 정의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한 가지가 M1이고 M2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M1이라고 할 때, M1에는 가장 유동성이 높은 형태 화폐만 포함됩니다. 유동성이 가장 높은 형태. 유동성이 제일 큰 게 뭐예요? 현금이죠. 유동성이 제일 큰 것은 현금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뭐예요? 언제든지 현금화되는 예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잠시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이 있죠. 그게 바로 요구불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현금 통화하고 요구불 예금 합쳐가지고 M1이라고 하는데, M1을 국내에서는, 즉 한국은행에서는 이걸 협의통화라고 합니다. 협의통화.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라는 거죠.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해가지고 협의통화해가지고 M1이라고 써요. M1은 협의통화다. 가지고 현금 통화하고 요구불 예금을 더한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M1이라고 할 때는 화폐의 기능 중에서도, 지금 지불수단이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이 말을 씁니다. 지불수단이라는 말은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교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교환의 매개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M1이라고 할 때는 교환의 매개수단을 강조하는 겁니다. 화폐의 기능 중에서 교환의 매개수단을 강조한다면 통화의 공급의 범위에는 M1이 포함된다는 거죠. 지불수단 또는 교환의 매개수단을 강조하는
자, 통화의 개념이 M1이다. 다음에 이거보다 좀 넓은 의미의 개념이 M2인데 M2라고 할 때는 자, 준화폐가 포함돼요. 니어만이라고 합니다. 준화폐. 요 두 가지 말고도 언제든지 현금화돼 가지고 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준화폐라고 합니다. 니어만이라고 해서. 그래서 준화폐라고 할 때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직접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사용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금이나 당좌예금으로 우리가 요구불리금이라고 했는데 요구불리금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당좌예금이에요. 여기 포함됩니다. 요구불리금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이 있어요. 국내에는. 그래서 자, 현금이나 당좌예금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금융자산을 갖다가 준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M2에는 준화폐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M2라고 할 때는 자, 교환의 매개수단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가치 저장수단을 갖다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M2라고 할 때는 가치 저장수단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M2라고 할 때는 M1에다가 이건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합니다. 광의의 통화라고 하고 이걸 총통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협의의 통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통화 또는 통화량 이런 용어를 썼는데 뭐 지금은 특별하게 그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협의 통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M2라고 할 때는 광의 통화 또는 총통화라는 말은 지금도 씁니다. 가지고 M1에다가 준화폐 뭐예요? 저축성 예금을 더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게 저축성 예금이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그래서 광의의 통화 M2에는 M1에다가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을 갖다가 저축성 예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서 잠시 맡겨놓는 게 아니라 뭐요? 저축을 목적으로 한 예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수단을 강조하는 그런 통화의 개념이다 하는 것이죠. 가지고 이제 국내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개념인데 요 그림은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라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종류가 금융상품의 유동성 종류에 따라 정의가 돼요. 유동성 종류. 자, 유동성이 제일 큰 게 뭐예요? 협의. 그 다음으로 큰 게 광의.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요거 말고도 LF하고 L 해가지고 다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요. 물론 나라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교과서에서는 M1, M2, M3 그 세 가지가 주로 나오지만 이제 실제로 구분할 때는 이렇게 해서 M1인데 자, 국내에서 한국은행에서 M1이라고 할 때는 뭐냐? 현금 더하기 요구불리금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요구불리금이지만 예금은 저축성 예금이지만 사실은 요구불리금이나 마찬가지인 저축성 예금이 있어요. 뭐냐? 수시 입출식. 자, 수시 입출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수시로 입금 출금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축성 예금이지만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가지고 자, 한국은행에서는 협의에 통화해가지고 M1 해서 세 가지를 포함시킵니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시켜요. 다음에 두 번째는 광의의 통화 M2인데 M2라고 할 때는 뭐예요? M2라고 할 때는 M1에다가 더해가지고입니다. M1에 더해가지고 정기예적금 이게 바로 저축성 예금의 대표적인 거예요.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게 저축성 예금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다가 2년 미만 금융상품도 M2에 포함을 시켜요. 왜냐하면 2년 미만 금융상품도 맘만 먹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맘만 먹으면 현금화할 수 있죠. 시간은 걸려도. 그래서 M2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F가 있습니다. LF 해가지고 이걸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2년 이상 정기예적금 포함시킵니다. 자, 여기다가 이걸 더해가지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낸 다음에 여기다 이걸 더하면 또 이게 되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M2에는 M1 포함됩니다. LF에도 M2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넓은 의미의 유동성이에요. 광의 유동성. 이럴 때는 여기에는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다 포함됩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 근데 뭐 회사채라든가 기업어음이라든가 또 정부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 있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걸 광의 유동성 해가지고 L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한국은행에서 통용되고 있는 통화의 범위에는 이런 개념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실정도 알아야죠. 우리가 쓴 크루그만 교과서에서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전개될 내용들도 한국은행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일부 포함시켜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은행의 역할이 바로 이제 통화를 갖다 공급하는 겁니다. 은행의 역할이 통화를 갖다 공급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은행도 둘로 구분해야죠. 중앙은행과 일반 은행을 구분해야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을 일반 은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외국에서는 커머셜 뱅크 해가지고 상업은행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 상업은행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었습니다. 상업은행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었는데 이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다 이제 통합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상업은행이 지금은 우리은행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말고 나머지 은행을 예금은행이라고도 하고 일반은행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하는 역할은 통화 공급이에요. 중앙은행도 통화를 갖다 공급하고 일반은행도 통화를 갖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를 갖다가 본원통화라고 그래요. 본원통화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를 파생통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은행의 역할은 통화를 갖다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통계는 안 봤습니다만은 M1이라는 게 현금 더하기 요구불예금이었죠. 현금 더하기 요구불예금. 근데 여기서 M1의 절반만이 반이 현금이에요. 이 현금은 누가 공급한 거예요? 이게 중앙은행이 공급한 거죠. M1 중에 반을 차지하는 현금은 중앙은행이 공급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통화 공급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머지가 바로 요구불예금 아닙니까? 요구불예금은 바로 뭐예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머지는 바로 은행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M1 중에 반 현금이니까 이건 중앙은행이 공급한 것이고 나머지 반은 은행의 요구불예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행 예금의 절반은 M1이고 나머지는 또 M2가 됩니다. 은행 예금 중에서. 그래서 나머지가 은행 예금인데 그 중에 반이 M1이고 나머지는 M2가 된다는 거. 저축성 예금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통화를 창출하는가 이것도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은 예금을 받죠. 예금을 받은 다음에 예금을 갖다 은행 금고에 쌓아놨습니까? 아니죠. 그걸 대출해야죠.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한 다음에 이자 받아가지고 그 중에 조금은 예금한 사람 주고 나머지는 은행이 갖는 거 아니에요. 은행의 이윤이 되는 거죠. 그게. 가지고 최대한 예금 받은 돈을 대출을 많이 해야만 은행도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은행은 예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대출하고 대출받은 사람은 그 돈을 또 은행에다가 예금하겠죠. 그럼 예금 들어온 은행에서는 그걸 또 대출할 것이고 대출받은 사람은 또 예금할 것이고 여러 은행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예요? 예금과 대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과 대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갖다 우리가 T 계정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도 몇 배나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는가 해가지고 배수가 또 나옵니다. 배수. 우리가 앞에서 배수가 뭐였죠? 승수가 있었죠. 배수해가지고 승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통화 승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은행의 역할은 어쨌든 간에 통화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행이 일단 나왔습니다. 은행은 은행 예금 형태의 유동성 자산. 그 은행의 유동성 자산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가 있어요? 요구불예금이 있고 저축성 예금이 있었죠.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 그래서 은행은 이런 유동성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차입자의 비유동적 투자에 차입자는 대개 누굴까요? 기업이죠. 투자를 주로 하는 게 누구예요? 기업이죠.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 빌립니다. 그래서 은행은 유동성 자산을 활용하여 차입자의 비유동적 투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은행입니다. 그 은행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금융, 중개기관이라고 하죠. 금융, 중개기관. 그래서 저축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벙어리 저금통에다가 저축을 했지만 꽉 차면은 가지고 은행으로 가잖아요. 은행에다가 맡기죠. 그럼 은행은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뭐예요?
빌려줍니다. 차입자에게 대출해 주는 거죠. 론. 은행은 금융중개기관이고 은행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자, 은행이 담당하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예금을 받고 받은 예금을 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을 받고 대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 나온 예금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게 은행의 업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의 업무 봐주시고, 은행의 역할이 바로 통화를 갖다 공급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T계정이에요. T계정, T어카운트죠. 뭐 경영학과니까 다 익숙하신 거죠.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지고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자산, 부채니까 재무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을 포함해 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금? 재무 상태표라고 하죠. 과거에는 이걸 대차 대조표라고 했는데 IFRS가 도입된 다음에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에셋,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이 있고 라이빌리티, 부채가 있습니다. 자, 자산에는 뭘까요? 자산에는 대출한 돈, 자산이죠. 자, 은행이 대출한 돈은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이고 리저브가 있습니다. 자, 리저브가 있는데 자, 리저브도 바로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자, 은행의 부채는 뭘까요? 예금 받은 게 부채예요. 예금으로 받은 게 바로 은행의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영학과 나와서 회계도 공부했지만 나중에 은행 들어가시잖아요. 은행 들어가면 회계를 더 공부해야 돼 따로. 왜냐하면 은행 회계는 반대죠. 예금이라고 하는 게 예금자에게는 자산이지만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부채입니다. 은행에서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의 자산에 빌려준 돈하고 또 지급준비금이 있어요. 지급준비금, 리저브가 바로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이 금고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 은행이 금고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흔히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어로 캐시인 볼트라고 합니다. 캐시인 볼트 해가지고 한자로 쓰면은 시제금이라고 그래요. 시제금. 뜻 아시죠? 시제금. 회계 공부하셨으니까 시제금.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출하고 남은 거 현금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하고 남은 돈.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은행이 예금을 갖다 받았다. 예금을 갖다 받게 되면 예금을 다 대출하나요? 아니죠. 대출하지 못하는 돈이 있죠. 대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고 그래요. 자, 지급준비금은 왜 가지고 있는 거죠? 예금한 사람이 언제 와가지고 찾을지 모르잖아요. 그 예금한 사람이 언제 예금을 찾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요? 예금 중에 일정 비율만큼은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급준비율은 이제 한국은행이 정합니다. 법정 지급준비율. 그래서 이제 지급준비금만큼은 대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은행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부는 은행이 금고에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는 한국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한국은행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지준예치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급준비금인데 그 지급준비금을 줄여가지고 지준이라고 불러요. 지급준비금을 지준. 지준예치금이라고 그래요. 한국은행에 맡겨놓은 걸 지준예치금. 그래서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고 할 때는 자, 은행의 금고에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예치한 예금하고 합쳐가지고 지급준비금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 예치금 그리고 시제금 더해가지고 지급준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저브 해가지고 지급준비금도 뭐예요?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자산에 들어가죠. 지급준비금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돈 더하기 지급준비금 다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죠. 부채는 은행이 받은 예금이 부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이 자, 통화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볼 건데 이걸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 T계정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제시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은행의 회계, 은행 회계의 T계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거 지급준비금의 비율은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급준비율. 그래서 여기서 예금 받은 게 100만 달러인데 지급준비금이 10만 달러 아니에요. 10만 달러니까 지급준비율은 얼마라는 거죠? 10%라는 거죠. 지급준비율은 10%다.
자, 이제 은행의 통화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금을 받고 받은 예금을 대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통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금융시장과 또 금융기관의 주된 목적 뭐예요? 대부자하고 차입자를 갖다가 교량처럼 연결하는 게 바로 금융중개기관. 우리가 은행을 뭐라 그랬죠?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했죠. 금융중개기관 해가지고 대부자와 차입자를 교량처럼 연결하는 것이다. 대부자는 결국 누구예요? 가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게 가게가 예금을 하고 가게가 예금하게 되면 그 돈을 갖다가 은행이 기업이 빌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대부자라고 해서 꼭 가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도 또 대부자가 되고 또 기업도 또 빌린 돈 예금하면 은행이 빌린 돈을 일단 은행에다 예금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쓸 때는 수표를 발행합니다. 사인해가지고 수표 발행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런 흐름을 갖다 이해하셔야만 여기서 은행의 통화 창출을 갖다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을 수취하고 그걸 대출하는 거예요. 가지고 은행과 기타 다른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는 겁니다.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크리에이션. 가지고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신용창조라고 불러요. 신용창조. 신용을 창조한다. 크레딧 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 신용창조 과정에서 여러 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은행에 들어온 돈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행의 통화 창출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통화 창출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잠깐 보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냥 갑자기 돈이 확 나오죠. 처음에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마술사가 마술 부리는 것처럼 그 몇 배가 되는 돈이 창출되는 겁니다. 몇 배가 되는 돈이 창출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개 금융기관들은 부분 지급준비금 은행 시스템의 일부로 운영이 됩니다. 부분 지급준비금 은행 시스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 계정에다가 화폐를 예금했습니다. 현금을 예금했죠. 그럼 은행은 그 중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해야 돼요. 다 대출하는 게 아닙니다. 다 대출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금고에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급준비금이죠.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하는데 이걸 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뭐죠? 일부는 중앙은행에다가 맡긴다고 그랬죠. 한국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고 또 일부는 중앙은행 계정에 예금 형태로 그 예금을 중앙은행 예치금이라고 그래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이 예금을 받게 되면 그 예금은 대출합니다. 그렇지만 대출할 수 없는 돈이 있어요. 대출할 수 없는 돈이 뭐예요? 지급준비금, 리저브가 있습니다. 리저브. 근데 리저브의 일부는 은행 금고에 가지고 있고 일부는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해가지고 일부는 중앙에다 예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또 문제를 갖다 일으키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버리지가 이런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문제를 갖다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간혹가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입니다. 은행에 와서 예금 찾으러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은행은 예금 중에서 일부만, 나머지는 대출하고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한 사람들은 가끔 은행에 돈이 없을 것을 염려합니다.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예금한 돈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니까 한꺼번에 몰려가서 내 돈 내놔 이거예요.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해가지고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부도를 염려해가지고 한꺼번에 수많은 예금자가 동시에 은행에 몰려가지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상 몇 번 있었죠. 근래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래에도 이제 남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뱅크런 한번 일어나면 은행은 망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영화에서 본 건데, 자, 어떤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은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은행이 경쟁 은행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소문을 냅니다. 지금 저 은행은 예금 받은 돈을 다 대출했는데 대출 받은 돈을 다 떼었다. 대출한 돈을 못 받고 다 떼었다. 조만간 망할 것이다. 소문을 냅니다. 소문 내니까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서 내 돈 내놔죠.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은 뭐 제가 말씀드려도 모를 겁니다.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예요. 메리 포핀스. 그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노래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침치민이 하는 노래가 있는데 메리 포핀스.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뱅크런 사태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남자 주인공이 그 상황을 아주 잘 해결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였는데 뱅크런이지만 은행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잘 해결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뱅크런은 전염성이 강하다. 소문 한번 나기 시작하면 다 몰려가는 거죠. 뭐 지금과 같은 뭐 온라인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금융공황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금융공황. 이것도 이제 영화 제목이에요. War of Wealth. 그래서 이제 1896년 브로드웨이의 멜로드라마 그래서 The War of Wealth의 포스터에 나온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도 뭐냐? 이 상황도 바로 뱅크런 사태예요. 은행에 몰려가가지고 뭐예요? 내 돈 내놔 이거죠.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예금 인출 사태가 나와 있고,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메리 포핀스, 그 영화 포스터를 갖다가 책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공황 나오고, 이 뒤에서 이제 이어질 내용들이 앞에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내용들 다음 시간에 잘 연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